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의 우리 또 시청자들과 함께 최고의 패널들 모시고 오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오! 사실 박수 칠 마음은 안 납니다. 뭐 완전히 뻐꾸기가 돼버렸고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노키오가 돼버렸고. 근데 사실 저희도 뭐 여기저기서 이제 소식을 받다 보니 그런 소식들이 대다수로부터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또 원로 정치인 박지원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오늘 화이팅 하지 마세요. 화이팅하지 마.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하고 오늘 욕은 저 혼자 다 먹겠습니다. 여기 스픽스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막 욕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욕 먹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울고불고 해드릴까요? 그러면 좀 속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래도 네. 싸워야 되죠. 네, 지금 매우 마음이 급하신 우리 정기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영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한번 우리 신랄하게 솔직히 있는 그대로 한번 까보죠. 네,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뻐꾸기가 됐는지, 왜 만지 변호사가 됐는지, 왜 다들 이렇게 짜증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솔직한 토크, 솔직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환 대표님, 네. 그동안 본인이 들었던 내용과 함께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정리해 주실 마음의 각오가 다 돼 있나요? 예, 먼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마음껏 욕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고 점심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했고 그 전까지 저에게 정보를 주는 몇몇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 징후 없다. 지금 그대로 간다. 특히 경찰에서 가법 이상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전 논의와 협의가 없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와 뭔가 사전 논의가 되었다. 그래서 오후에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확인된 저희 취재 내용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발표를 못했다. 그러면 평의를 했는데 평의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줄어든 영역이지만 세게 붙었다. 뭐 때문에 붙었느냐 이걸 또 오후에 다시 취재했습니다. 욕은 먹을 때 먹더라도 왜 지금 이게 진행되지 않고 낭만에 부딪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욕을 먹을 각오로 제가 취재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선 그래도 정치인이시니까 우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YTN 라디오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21일에 결정 날 것이다. 결정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우리 정기환 대표가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난 14일 날은 반드시 선고할 것이다. 네, 맞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21일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의거하면은 21일 생각했는데 방금 오늘 예고하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헌법재판소가 질서, 혼란, 이유지 배제를 하기 위해서 예고하지 않고 당일 선고하는 날 아침 예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선고를 생중계한다. 이 정도 발표할 것이다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오늘 선고기를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예. 아직도 21일 날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헌재는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혼란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원래 더 늦어지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총리실, 우리 정부, 네. 국무조정실에서 당국대학 부설연구소한테 영역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가 나왔어요. 1,740조요? 40조. 네. 그리고 그 갈등 비율이 네. 49.5%, 50%가 나왔는데 네. 이번 계엄의
갈등 비용은 아직 산출이 안 되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율은 74%가 나왔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이번 계엄 갈등 비용은 2,000조가 훨씬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계엄 후 3, 4분기 GDP가 6조 3천억이 증발됐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자가 20만 개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30만 개가 닫았다고 그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자료는 아직 못 봤어요. 어떻게 됐든 이게 이 혼란과 경제적 손실 네. 이걸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이 해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대한민국이 있어야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거죠. 있는 거죠. 네. 그 미국의 일본의 재팬 에어라인 일본 항공이 예. 얼마나 건실한 세계적 항공사였는데 잘. 예. 잘 이게 이제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구조조정을 세게 한 5년 하고 했죠. 예. 다시 상장이 되니까 후배 사장한테 물려주면서 했는데 그 후배 사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재팬 에어라인 망하니까 보이더라. 그런데 회사는 망해서 재건할 수 있지만은 국가는 망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갈등과 혼란과 경제적 손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네. 길을 제시하는 것은 21일 날 선고해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주장합니다. 네, 어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지금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빚어지고 있는 이 갈등이 정말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국가 혼란이 너무 심하다. 특히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박근혜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 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더 심하기 때문에 윤석열 이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탄핵 비용은 갈등 비용은 2,000조가 넘을 것이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 대표님의 의견에 조금 보태자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합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보면 이것이 결론이 나면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 다시 평의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모레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쟁점이 무엇이냐가 다 추론의 영역인데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위헌에 대한 대통령의 위헌 사유에 대한 심판을 형사소송법에 준용하자고 했을 때 이 준용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너무 넓다는 거예요. 모든 증거에 대해서 그럼 100가지 넘을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야 된다. 8명이 앉아서. 여기에서 OX를 치자라고 하면 무제한 시간이 가는 것이고 원래 준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형사소송법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포괄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의 주요한 방식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시간이 무제한 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내일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또 모레 아침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보태면 박지원 원장께서 하셨던 그것처럼 21일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야, 헌법재판소 이거 존치시켜 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지금 바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왜 늦어지는지 어떤 사유인지를 설명 안 할 권리를 우리 국가가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그것을 헌법재판관들한테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하느냐.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숨어서 어떤 사유가 있든 없든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지금 빠져들게 하는데 그러면 미국처럼 자 하원에서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마지막 결정하듯이
자, 우리는 국민투표로 그러면 대통령 탄핵하는 제도로 개헌을 하자. 차라리 이런 헌법재판소를 왜 두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는 헌법재판소 역할, 권한, 기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비판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의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은 70여 명 정도입니다. 헌재 소속 자체 연구관이 60명이고요. 외부 기관에서 이제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0명 정도인데 원래 헌법재판소 이 규칙에 따르면 연구관의 정원은 68명인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타기관 파견자와 국외 연수자 등을 제외하면 현재는 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전담 TF에 지금 소속되어서 이것만 들여다보는 연구관이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8인의 재판관과 이 10명의 연구관들이 현재에서 매우 지금 치열하게 이 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보안 유지를 제일 첫 번째 금가옥조로 여기기 때문에 뭐 별도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연구관들 스스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식사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고요. 정영직 재판관 지난달에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아들 결혼할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 아들도 자기네 로펌에도 알리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김영도 재판관은 부친상을 당하고 그 다음날 또 헌재에 나와서 탄핵 심판을 이어가기도 했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헌재에 이제 근무하면 이렇게 핸드폰을 따로 이렇게 개통을 해서 주는데 그 핸드폰으로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 번호는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자들도 각 언론사마다 또 취재한 바가 다 다르고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다 다르고 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우리는 내용 잘 모른다.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더 소식을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기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초유의 일인데. 맞아요.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이 더 많이 한다.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뭐 지금 옛날에 민주당에서 꼽아놓은 재판관들이 다 보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민주당 수준이 사실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정말 잘하실 것 같잖아요. 워낙 저기 철저하게 보안이 있어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방송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자주 전화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정도로 사실은 깜깜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법조를 오래 취재해 보면 웬만큼 이렇게 분위기는 파악이 되거든요. 벽치기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직으로 계시던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분들도 이제는 전화를 안 받아. 하도 기자들이 이제 괴롭혀서 그런 것 같은데 대체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기들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국면이라는 거야, 이 국면은. 사실 노무현이나 박근혜 당시만 해도 그때도 이견이 있었대요. 뭐 대외적으로는 뭐 만장일치 뭐 이런 식으로 나긴 했지만 그때도 이견이 제법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더구나 이 친위 구테타라고 하는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들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저희도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 취재해서 보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30년 기자질하면서 이런 상황은 전대미문인 건 분명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 네. 이제 그럴듯한 여러 소스를 통해서 얘기 듣는데 제가 얘기 듣는데 제 스스로가 납득이 되는 게 이번 윤석열 탄핵 재판은 세계적 재판이고 세계적 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문 판결문은
전 세계적으로 탄핵 재판의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분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서가 마찬가지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로 영역돼서 다 나가니 매우 심사숙고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가 결국 헌법을 수호한다. 헌법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규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가야 되고 나라를 살리는 이러한 갈등을, 혼란을 줄여주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존경을 받지만은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아마 저는 내주부터는 국민적 분노가 헌법재판소로 향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뭐 전 연구관이라든가 전 심의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현재 있는 지금 재판관들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됐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전 대표께서 주장하시듯이 최소한 어떤 내용 브리핑이라도 하든가. 근데 그런 거 없이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끌으면서 이제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서든 재판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성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다른 건 다 객관성 유지할 수 있어. 동성동본, 호주제 폐지 이런 거는 자기와 살짝 관련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 이전 선고 결정과 다른 건 뭐냐면 자기들이 다 당사자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를테면 테러의 대상으로서 지목이 되면서 이 재판 과정에 심판관이어야 되는데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는 부분이 하나고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계엄 면허를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특정 정파의 대표였던 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냐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다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일정 정도 당사자성이 생겨가지고 과거처럼 쉽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 기다리면서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좀 공개를 해야 될 게요. 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취재를 했느냐? 자, 오늘 오후에 발표 날 것이다라고 했으면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자, 경찰 일단 정보망이 노영희 변호사나 또 실제 대표님도 경찰 쪽에 정보 이런 것들을 접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임채송 보좌관 같은 경우는 대단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함께. 그러면 이제 경찰 쪽에 정보 라인들이 있어서 일단 여기에 되느냐? 그러면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한다고요. 두 번째는 헌법 연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직도 있고 전직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을 하다 보면 이게 퍼즐 맞추기라면 대체로 그 결론이 비슷한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표나 국힘 대표 취재할 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고 기사 쓰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맞춰놓고 보면 대체로 비슷한데 자 경찰 정보망이 있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 이것이 전현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는 또 다르게 헌법학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게 좀 독특한 구조인데요. 헌법학자들이 그러면은 전직 이제 법률가 출신도 있고 순수한 학자 출신도 있고 여기도 연구관 출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동태인지를 파악을 한다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재판관 개인을 알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인으로 있거나 그 밑에서 일을 했거나 과거에 본인이 데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 8인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취재를 해봤을 때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것은 기정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여기에서 다른 변동의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 골탕 먹이느냐라는 비판은 하실 수 있고 달게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넘어선 다른 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워낙에 지금 상황이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취재원이 없이 그냥 남의 언론 보도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헌재의 이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 규정에 맞추어서 모든 증거들을 따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누군가 때문이다. 자, 이런 그래서 얘기신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까 영역 중에서 헌법학자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 지금은.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위헌성 여부 그리고 중대성 여부는 따질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이렇게 지체될 이유가 없다는 것도 그분의 의견이고요. 네. 오늘 오후에 저한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야 너가 파악한 정보는 뭐야?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5시, 6시에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국회의원이 전화 와도 그렇게 말씀을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것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비판을 하지만 비판은 하십시오. 달게 받지만 우리가 근거 없이 이렇게 취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제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자, 최기상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퇴근이 웬 말이냐? 국민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퇴근하신 걸 갖고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이런 글이 있네요.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2월 25일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22일이 지났는데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특히 오늘은 12.3 비상계엄 이후 107일이 되는 날이다. 위법한 비상계엄은 경제적인 충격을 넘어서 민주주의 위기, 국제 위상의 추락, 사회 분열의 심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IMF 때보다 더한 위기를 겪으면서 생존의 벼랑 끝을 몰리고 있고 국민들은 잠을 못 자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다. 그런데 헌재 응답이 너무 늦고 도를 한참 넘었다. 믿고 기다려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느냐. 물론 중압감에 힘들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서 결정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선거 지원하지 말아라. 헌재가 준용한다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모두 변론이 종결된 때로부터 2주 안에 선고하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러느냐. 그런데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이미 또 헌재 재판관들은 퇴근했다더라. 퇴근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꾀돌이짱님 그렇게 꼼꼼히 따질 거면 왜 퇴근 시간에 따박따박 지키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사실 그만큼 힘들고 이 사회적 혼란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해요. 최기상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네. 참 논리가 좋아요. 그리고 의원총회 할 때 그 핵심마다 나와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참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저도 하는데요. 저게 옳은 얘기죠. 제가 모두 얘기했잖아요. 이 이상 지연되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도 아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없어져요. 모두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이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을 헌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은 반드시 21일 이번 금요일까지 윤석열 파면 이 선고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역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랑 생각이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야 되고 나올 거라고 여전히 믿었었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관례와 상식에 따르면 한 이틀 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내일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실제로 송달을 뭐 전자문서로 송달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송달을 한다라고 통보하는 아주 심플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력의 전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이틀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경찰도 이미 만반의 준비 태세가 갖춰진 상태인 만큼 내일 중으로 통보가 되더라도 충분히 문제 없을 거다. 아무 문제 없어요. 경찰은 훈련된 사람들을 직접 서울에서 인근에서 동원되기 때문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과거의 절차 관례대로 3일 전에 통보를 하면은 찬탄 반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헌재로 올릴 거예요. 심지어 오늘 아까 보도를 보니까는 헌재 판단이 나면은 이제 국회로 가자. 오늘 어제 MBC인가요? 보도 보십시오. 비닐관 네. 종이관과 네. 3,000개를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지금 계엄이 성공됐다고 하면은 저는 관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대량 학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한국전쟁 이후로 민간인을 관에다가 담아준 적은 없어요. 그냥 안매장했지. 아니 어떻게 됐든 네, 저희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한 네. 그럼 누구 저희는 관에도 못 들어가요. 아이고. 그냥 수장이지 매장이나. 자, 지금 박혜성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이 시간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동요하지 말고 모두들 옳은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 좀 믿고 기다려 봅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제 지체하는 것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뭐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호소를 하면서 국민들을 없이 뭐 어여삐 여기가 빨리 내려달라고 호소까지 하던데 정말 이분들이 그럴 만큼 국민들로부터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공직자로 계신 분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나는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한다 이러면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해서 저만이 적골이 되고 김건희는 주어진 조건에 지가 최선을 다 안 하고 살아 저렇게 됩니까? 법과 원칙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국민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주권이 누군가에게 위임이 되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인이 이 사람을 대법관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에서 추천해서 간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야 이거 따질 건 너무 많으니까 2달이든 석 달이든 그럼 한 200년 정도 하지 탄핵을 할지 말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는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했다. 뭐 결혼식 할 때 혼자 숨어서 했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람 안 불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를 보고 지금 내가 국가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엄중한 역사의식, 시대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87년도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맞는 거냐. 그리고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조항도 많죠. 그 당시에는. 설마 이걸 가지고 법꾸라지들이 악용할 줄 몰랐죠. 형사소송법상 준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 걸린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기술을 부리는 거하고 똑같지.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개헌의 시기가 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서 저는 폐지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이 헌재의 탄핵 심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꼭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장을 할 경우에 하나하나 따지지 않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그 주장을 하는 것에 동조를 한 사람이 더 해버리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기 어렵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정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아마도 헌재가 또 정치적인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는 데다가 윤석열 씨가 또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오늘 MBC 단독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됐을 당시에 총기 관련 언급을 했었다. 이런 내용을 경찰이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러면서 경호처를 질책을 하고 지난 1월 15일 날 비상계엄이 43일 되었을 때 김건희 씨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쓰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MBC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탄핵 소추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12.3 비상계엄 43일 만이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는 관저 안에 머물며 두문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을 같은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말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상부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여러 차례 강제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발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 여사의 반응이나 언급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2차 집행 때 경호처가 사실상 순순히 길을 터준 데 대해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읽힙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을 거대 야당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김 여사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에 김 여사가 이 같은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았어야 했다는 의미인지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김 여사의 해당 발언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당한 표정. 참 너무 황당하죠, 네. 사실은. 네. 아버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김건희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말하기가 싫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말을 하고도 남을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말을 절대 할 사람은 아니다. 녹음이 우리가 직접 되어 있는 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 몇 명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듣고 너무 놀라서 위에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고, 저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 과정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째가 내용이죠. 자, 이재명을 쏘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만 죽지 않는다. 자, 너도 죽는다. 지금 뭔가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그 뒤에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역시 김건희가 뒤에서 상당히 실력을 행사하고 있구나라는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저 기사 보자마자. 단 한마디도 또 용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나 바로 명예훼손 걸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대답을 하나 안 하나, 내한테 다시 기회가 오면 너희들 끝장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 번이나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던 검찰이 이 시점에 아직 윤석열 탄핵 선고 나지도 않은 시점에 영장을 반려하지 않고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청구했지? 혹시 법원에서 다시 또 뭐 발부 안 되도록 이상하게 또 장난친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김성훈의 존재는 이광호와 함께 중요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뭐 불복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경찰의 추가 수사를 위해서도 서버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고통스럽게 투쟁하고 일상을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경찰 내부에서도 투쟁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좀 싸우고 있다, 열심히. 네. 그러니 우리도 힘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부에 보고했다는 자체는 뭡니까? 1월 3일 날 경호처에 우리가 사전에 취재해서 이날 우리가 속보로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항 없을 거다, 경호처 내부에서.
그런 우리가 피드백을 이미 받아서 여기서 방송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법을 준용하겠다고 대단히 많은 경호처의 직원들이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저항을 했고, 그리고 1월 15일 날 이제 체포되니까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지금 해임 사태까지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경호처 직원들이 보고하고 문건 만들고 결국 이게 경찰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경찰이 이거를 이번 구속영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서류에다가. 이 구속영장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윤석열이 체포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취지에, 김성호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찰과 경호처 이런 눈물 나는 투쟁이 있다.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러시아 장총 생각 안 납니까? 권총이 아니다. 암살해라. 그렇게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놀라가지고 그 정보가 어디냐, 전직 HID는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한번 연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김건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바깥에 나와서 실행할 사람이죠. 저 용산 어딘가 한남동 관제에서도 밖에 나와서 뭐 1박 2일이다 2박 3일 바깥으로 나갔는데 경호처 추적도 안 됐고 그걸 우리가 단독으로 여기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뭔가 석연찮은 장면들의 연결 하나하나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우 긴장을 하고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이 지금 발표했던 그 3,000명 종이관 이런 이야기도 제가 따로 보좌관한테 연락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저번에 일찍 받았는데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걸 완전히 군 내에서도 이것을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돼서 취재가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던데 어찌됐든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절대로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추적하고 관리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차곡차곡 쌓아놓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JTBC에서 좀 전에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일 일정 공지하고 금요일에 선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 경호와 보안을 위해서 경찰 등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공지를 했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평의에서 판결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판결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전원 일치 결정을 위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종류의 이제 해석을 한 쪽에서 하고, 또 하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씨가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 수사 기록의 증거 범위 등을 놓고 신중을 기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인정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형사재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결정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정기환 대표가 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다 맞춰가지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내용하고 사실 좀 맥이 닿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나오는 말들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 의원님과 생각 같이 합니다. 여기 보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헌재 공식적 입장이 아니에요. 기자가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렇죠. 저희와 마찬가지로 접근 안 되는 기자가 쓴 소설이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내일도 가능하다.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요런 내용은 공보관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이제 JTBC가 취재를 아니요. 했으면 누군가로부터 헌재 안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뭐 누구가 소스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예. 뉴스에서는. 예.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만장일치가 안 됐다는 네, 거 하나 맞습니다. 하고 형사재판, 탄핵심판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요걸 자, 어떤 기사 방식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내일 일정 공지하고 금요일 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건 앵커고 답한 거는 기자예요.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라고 기자가 자기 얘기를 한 네. 거라니까요. 근데 그 기자가 네. 취재한 내용은 법조계 안팎에서 취재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나오고 있고요. 네. 서울경제도 사실은 같은 취지로 좀 뉴스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쟁점별 의견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게 일치되지 않아가지고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법조계가 그렇게 보고 있다.
8명의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파면 이후에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늦어지는 것 같다. 어쨌든 헌재로서는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 같다예요. 지금 제가 하나 기사 띄워주시겠습니까? SBS 보도인데도 여기 이거는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봐도 비판받아야 될 보도예요. 지금 JTBC도 그냥 기자의 뇌피셜 가지고 보도하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그 어린 기자들이고 저희 좀 늙긴 했지만 저희 아마 취재망이 더 넓을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JTBC가 보도 기사를 뽑았는데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 또 한 주 넘어갈 듯. 그리고 헌재 선고일 발표 못해라고 헌재 허테이션을 인용 보호를 해놨어. 이게 안 떠집니까?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어. 헌재가 선고일 발표 못해라고 직접 얘기했는지. 근데 기사 끝까지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저렇게 그 뇌피셜로 기사를 추측성으로 써놓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와중에 장사되니까 데스크가 그냥 헌재가 선고일 발표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SBS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픽스가 무슨 그 유튜브 방송이고 우리가 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좀 신뢰성을 알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인정합니다. 근데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거 다 사기예요. 저것들은. 저 정도는 안 하잖아 우리는. 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헌재 브리핑룸에 있던 기자들이 모두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는데요. 6시경부터 재판관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없고 실제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먼저 이런 주장까지, 이런 기사까지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기사죠. 네. 최소한 그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결론을 못 내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국민 앞에서 기자들을 통해서 예의를 갖춰서 이 상황이 왜 이렇게밖에 못 가는지를 양해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린 거 300명 넘는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브리핑이라도 하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잘 몰라서 하는데 사법부는 본래 재판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재판이 특히 이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원래 법원 공보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느 정도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될 필요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왔던 재판의 뭐 공개라던가 이런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상황 참작 같은 걸 위해서는 말을 좀 해주는 편이죠. 헌법재판소에도 공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이 있으면 언론에 어떤 상황을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건 비밀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인데 상황을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이라는 것은 단역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 국민을 대신해서 거기 가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말이라도 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헌재가 지금 너무너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 재판관들도 좀 힘든가 봅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촉구와 관련해서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러니까 헌재 못 믿겠다. 국민투표로 정해버리자. 막 이런 얘기도 지금 사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문개그룹님 헌재가 너무 무책임합니다. 골라님 헌재가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또 카모마일님 국민들의 매운맛을 단단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다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 하나를 하면요. 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 두 사람은 여야 합의가 됐고 한 명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본인은 임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할 게 아니라 확인되는 대로 제가 예. 그 세 분의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헌재 재판관들, 그렇죠. 후보자들 마은혁 그랬을 재판관, 때까지. 예. 정재선, 뭐 조한창 예. 세 분 다 훌륭했어요. 이번 그럼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그분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네네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보수 네. 성향은 있지만은 그런데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없고 아마 최상목 법에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세 분 중에서 그 두 분은 그럼 여야 합의가 됐나요? 합법적인 청문 절차를 겪어서 청문 보고서가 되고 국회에서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최상목 대항한테 보낸 것뿐이에요, 정부로. 그렇죠. 그러면은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임명해야 되는데 저하고 협상하면서 1대1 이 개념으로 그러면 왜 마은혁은 두 사람을 하고 여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마은혁 임명해라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헌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윤석열과 헌법을 파괴했고 최상목. 최상목은 안 지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윤석열 이 결정이 나면은 국민들한테 준수하라고? 자기는 안 하고 국민들한테는 하라고? 이게 참 이상해요. 그건 나는 왜 마은혁 그분만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8인이 만장일치로 최상목에게는 권한 대행으로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여야 합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국회에서 하라는 것을 자 위헌이다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 제안은요. 마은혁 재판관이 출근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임명장을 주는 행위는 법적 행위이기 이전에 요식 행위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됐고 국회에서는 의결해서 임명권자한테 임명권을 받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면 마은혁 재판관이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예. 무슨 노조 위원장인 거 임명돼 반대 안 하니까 출근 안 하는 공공기관장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이 임명장을 안 받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리적으로 헌법상으로 또 연구하는 학자들은 출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이걸 해주지 않는다고 무제한 기다리고 촉구하는데 끝까지 최상목이 버티면 임명을 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 권한자가 임명장 한 개를 놓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할 방법이 없는데요. 네. 최상목 대행은 사실 이 검찰 수사 대상이고 앞으로 내란 동조범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물론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은 피의자라고요. 자, A4 용지로 받은 예산관계 만들으라는 그것을 네, 비상입법기구 그 예산 관련.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는 보지 않고 F4에 회의에 냈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하면서 미르재단 박근혜 수사를 했는데 487억을 재벌로부터 경제수석의 밑에서 비서관으로 최상목 비서관이 487억을
수금 사원이었다 이거죠.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게 입건도 안 되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윤석열이 그래서- 봐줬죠. 예, 그래서 이제 보훈 차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죠. 공수처에서 오늘 수사해라. 저도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검토한다. 절차를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분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은 내란 동조자로서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특히 불법 자금을 거둬들인 수금 사원으로서의 책임도 있다고요.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최상목 그 대행이 제3자를 통해서 전달된 의견이 박지원 의원님에게 세 가지가 뭐 조건으로 얘기가 됐다 그러던데. 그거 글쎄요. 그런 나를 얘기- 비난하지 말라. 날 네? 탄핵하지 말라. 나의 미래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 전원을 받았는데 제가 제3자로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예. 했는데 오늘 안 돼요. 예, 통화를 그래서 원래 직접 해보시려고 그랬는데 연결이 안 예, 됐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말이 어쨌든 그걸 전달해준 사람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사실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확인은 안 됐으니까 안 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맞다면은 사실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그러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죠. 물론 경찰 조사는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네.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저희가 고발 뉴스에서 오늘 취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시간 되시면 좀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네, 말씀을 네.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매우 조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아니 불편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상호 기자가 안철수 의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있는 거죠. 네. 네네. 한번 그 싱크도 한번 아 이거 찍혀 있나요? 잠깐 보시기 전에 설명을 조금 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헌법 불복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테러 어떤 우려 같은 것도 중복되고 있고 그 와중에 무슨 뭐 알고 봤더니 뭐 영현백을 3,000개 뭐 종이관을 1,000개 이렇게 주문하려고 하거나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뭐 상식은 물론이고 인명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테러 얘기인데 아무리 이 지금 내란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뭐 지렁이들이 이무기가 되려고 경쟁한다고 하지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진짜 죽다 살았지 않습니까? 1.5cm 자상이 확인됐고 목 정맥이 60% 손실되는 9mm가 잘려 나간 걸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마터면 목 동맥이 나갈 뻔한 상황. 그거는 이미 서울대 그 집도기가 브리핑을 한 사안인데 네, 맞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네,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는 22일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하는 것에 대해서 뜬금없고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지난 3월 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국민의힘의 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저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더라. 그런데 갑자기 하라리 교수랑 대담을 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꽁무니를 빼고 파이트.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이런 행위 자체는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를 외친 파이트.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가 되고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이렇게 정말 섬찟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도 오늘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조롱조로 묘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 언어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이상호 기자가 취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름 아니라 혹시 그 언론에 보도가 난 게 좀 와전된 것 아닌가 해서 좀 직접 말씀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 목에 긁힌 뒤에 부산에서 죽은 듯 누워 있었다. 요 발언 때문에 지금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신문에는 그대로 썼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본의가 뭐 와전됐거나 그건 아닌가요? 그대로 언론 보도 그대로 썼습니다. 아, 그대로 쓰신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정확하게 긁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오히려 더 약하게 말을 했죠, 사실은. 아, 뭐 찰과상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의사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진단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결국은 그 정도로밖에 말할 수는 없죠.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안 그러면 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대로 쓰면 되죠. 근데 당시에 지금 브리핑 된 거 보면 예. 그 경동맥 쪽으로 해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는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수술해야죠.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헬기 타고 몇 시간 기다렸죠. 네, 그냥 단순히 긁힌 걸로 보시는 거군요. 아니 경동맥이 가까이 그렇게 상처가 있었으면 네.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야, 매우 충격적인 상황 인식과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감이 담긴 페이스북의 글과 인터뷰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 인터뷰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오늘 현재 취재를 하다가 기사가 네. 딱 뜨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환자에 대해서 진짜 이 극률한 마음으로 살피는 게 뭐 히포크라테스 뭐 선서까지 안 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환자 일개 그냥 개인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야당을 대표하는 일당 대표로서 사실 테러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같이 정치한다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저게 오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차 전화한 건데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줄 알았어. 안철수란 말도 못하고 그냥 의원님이 저더니 전화 받고 부인할 줄 알았는데 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허위 사실로. 네. 브리핑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심각하다. 이게 정말 이 난리통이라서 뭐 나경원 씨나 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난리통에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눈이 뒤집혔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하면 다 저렇게 됩니까? 김건희건, 예. 말씀하시죠. 김건희건, 예. 안철수건, 윤석열이건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정상이 아니야. 자, 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아니 트럼프만 하더래. 트럼프야말로 긁힌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아니 이재명 대표 그래도 총을 맞은 총이 거고. 갔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 총맞고 파이트 외친 트럼프와 목 긁힌 이재명 대비된다 이런 막말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등 범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저 민주당이 이거 제출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안철수 씨가 저 인터뷰하고 나서 지금 뜨거워라 해가지고 입을 닫고 있는데 네. 저희 확정적인 자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을 당해서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그 범죄자는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에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찰가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어놓고 쇼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판사판 충격인데요. 이판사판 저렇게 막 가도 됩니까? 네. 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오늘 밤에 모든 네. 게 지금 정신이 그러네요. 하나도 그 총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러게. 찰과상을 입었던 사람을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부가 김진성을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 과정에 과잉이죠, 완벽하게. 과잉이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러면 부정한다는 것은 그 판사가 아무 잘못도 없는 또는 극히 미미한 상처를 입힌 김진성을 잘못 판단했으며 경찰의 수사 기록은 다 어떻게 되며 그 안에서 제공됐을 진단서나 수술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서 광화문파, 여의도파 그리고 이재명을 악마화하면서 세력이 똘똘 뭉치는 그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한다. 그러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억에 새로운 정치하겠다. 그리고 의사 출신인데 IT 전문가다. 한국의 새로운 산업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널리 설파했던 사람이 이제 이 정도 오니까 저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저분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빨리 사과해라. 빨리 사과해라. 아닌 거 아니라고 해야지. 뭔가 착오했거나 오해를 했거나 이러면 빨리 사과를 해야 되지. 이대로 가버리면 정말로 한 묶음으로 다 죽을 수가 있는데 한 묶음으로 다 죽을 수가 있다. 보복이나 그리고 원수를 갚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쳐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 사회 일원으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지금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헌재가 좀 빨리 정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 헌재 재판관들 무슨 이유에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평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오늘은 지칩니다. 평이 없이 퇴근했다면요. 평의는 2시간 했고요. 했고. 예, 그 이후에 선고와 관련된 결정 같은 건 아무것도 공지해주지 않고 기자들이 계속 기다리는데 그냥 퇴근해버렸다는 얘기죠. 예. 네, 그 뭐 스픽스 관련해서 저는 그냥 뭐 일개 출연자입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실망도 하시고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기가 조금 제가 이 전계환 대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면구스러워서 한 말씀만 좀 보탤게요. 지금 제 앞에 한국 정치사 50년을 산 증인이 계시죠? 함께하신 사실 예. 박지원 대표 그리고 원장님, 의원 정말 그 구테타를 3번째 겪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가치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시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제 앞에서 이렇게 노 정치인이 황당해 하시는 표정을 뵈니까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왔어야 하는 죄스러움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눈으로 본 것들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들이 목전에서 지금 안전히 전개되고 있는 눈으로 거예요. 봤어 우리가. 그리고 SNS가 다 찍었어. 그 윤석열은 눈으로 본 거를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또 작은 윤석열이 되고 싶은 의사 출신의 윤석열 이름이 뭐야? 안철수. 아직도 철수 안 했나요? 안철수.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 이재명 대표 테러 당하는 거. 근데 그거 긁혔대. 그거 다 현장을 전한 게 SNS고 시민 언론이거든요. 시민 언론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자세하게 알았겠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장되고 연기되는 와중에 헌재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애태우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그 알 권리를 좀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발로 뛰는 이런 스픽스나 저희 작지만 고발뉴스 같은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비판하시는 건 감당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어쨌든 여러분들 실망한 만큼 저희도 많이 실망스럽고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믿고 정의는 결국 승리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힘냅시다. 힘내. 힘내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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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럴수록 더욱더 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광고 보겠습니다. 인터넷 비교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중요합니다. 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30만 원입니다. 1670-2571 하나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서 보시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총 108만 원의 최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휴대폰 구매가 아니더라도 현재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의 추가 혜택이 있고요.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 비교에 관련해서 다른 타사의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셨는데 만약에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비교원 보장제인 차액 150%를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다 똑같습니다. 혜택만 최고로 챙기면 됩니다. 어디에서 챙기느냐? 인터넷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네, 3년마다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지인 이벤트는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만 원, 인터넷만 가입 시는 2만 원이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우리 산삼순백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십시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분양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모종심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사포닌은 아시죠? 면역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요.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이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산삼순백은요. 다달이 이 온라인 구매 후기 숫자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한 달에 1000건 이상씩 구매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3월에는요. 순백 1+1과 추가 서비스로 순백 10병을 더 드립니다. 새싹 돋는 계절에도 온 가족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해 주십시오. 검색창에 산삼순백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롭게 런칭하고 있는 안티에이징 강서센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눈썹 미용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티에이징 강서센터는 보건복지부 승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미용기계 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미용기계 관리사가 본인에 맞는 눈썹 디자인 찾아줍니다. 요즘 특히 남성분들도 눈썹 문신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눈썹이 좀 선명하고 좀 짙어야 인상이 좀 강해 보이겠죠. 합법적인 미용기기를 이용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미용 관리가 특징이고요. 작업 직후에 화장한 듯 자연스러움을 아주 곧바로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당일 외출 및 세안이 가능합니다. 짱구 같은 눈썹 문신이 두려웠었던 분, 또 잘못된 시술로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드립니다. 안티에이징 강서센터 010-9308-2503 010-9308-2503이고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선착순 20명께 여러분들 30만 원이었던 이 비용을 15만 원에 할인해서 드리고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스픽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도 빠지지만 또 한번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나오셔가지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대한민국 왜 이러나?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정계환 대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도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너무 제목을 자극제로 뽑는 거 아니냐 여러 비판을 해주시는데 달게 받고요. 여러분들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취재하고 있는 또 이 방식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들께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몰리 우리 김님. 모두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죄송할 것도 없고 네. 진짜 헌재가 잘못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빨리 결정해야 맞습니다. 돼요. 몰리킴님께서 스픽스 모두들 감사합니다. 큰사랑님께서 진보 채널 중 최고의 프로입니다. 특히 정기환 대표의 열정과 진정성, 따스함 이 모든 것들에 늘 감동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지원 의원님 화이팅도 지금 많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특히 감사합니다.